사랑의 삼각형 척도 한번 잘 그려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결혼과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7장의 내용인데요. 교재는 198페이지의 교재 내용입니다. 결혼과 대인관계. 그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사람은 이제 관계 속에서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에 골인하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결혼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우리 첫 번째로. 그러면 그 다음에 배우자의 선택. 배우자는 어떻게 선택할까? 우리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게 될까? 여러분들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으세요? 배우자에 대한 또 이상형들이 다 따로 있으시죠. 그리고 결혼에 대한 환상과 오해에 대해 살펴보고요. 성공적인 결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결혼에 이룰 수 있을까? 까지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혼에 대한 이런 OX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쭉 뒤에 공부를 한 다음에 공부 끝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 다시 열어서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이제 OX 퀴즈 정답 밑에 나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하다 보면 말이 좀 빨라져요. 제가 지금 성격이 급한 편이라 말이 좀 빨라지는데, 빨라졌다가도 조금씩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말이 또 빨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의 의미와 본질. 여러분, 결혼의 의미는 뭘까요? 결혼의 의미는 첫 번째로 뭐예요? 사랑의 실현이다 라고 있죠. 그럼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우리가 사랑해서 만나는 거죠. 배우자를 사랑해서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날까? 내가 뭔가 첫인상이 딱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고, 뭔가 정서적으로 나하고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신체적으로 친밀감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가치관이 같을 수도 있는 거고, 경제적인 상황이나 어떠한 부분에 나하고 이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맞닥뜨려져서 이제 서로가 결혼에 골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이 사랑의 실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에게 합법성이 부여되는 것이고, 태어난 자녀에게서 부부가 된 다음에, 결혼을 한 다음에 자녀를 가지면 그 자녀에게 합법성이 주어지죠.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셋째, 부부는 성적으로 이제 결합해도 그것이 부부에게는 배타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배타적인 성적인 영역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결합하게 되는 것을, 요즘은 이제 따로따로 하는 많은 그런 부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이제 우리는 결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이제 완전하지 않은 두 인격체가 만나서 어때요? 하나의 가정을 이루면서 그것들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결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의 의미는, 그러니까 지금 쭉 말한 것이 이제 사랑의 실현을 통해서 이러한 부부관계를 형성돼서 우리가 이러한 법적으로 이런 것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의 실현이다 이제 결혼은. 우리가 이런 사랑에 대한 실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적 관계에 합법성이 부여되는 거고,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요소를 갖출 수 있는 거죠. 두 부부가 결합됨으로 해서 둘이 같이 이제 맞벌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한쪽이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분이 결합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녀를 출산해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결혼이라는 거고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심리정서적으로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면 세상에 나의 편이 있다라는 거,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이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촉구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그늘 아래 있다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두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미성년자의 지위를 벗어나서 성인이 되긴 하지만 진짜 그 신분적으로 성인이 되는, 획득하는 그런 그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 이제 결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회적 기대에 부합한다라는 건 결혼 정년기가 되니 또 어때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굉장히 결혼 시기가 늦어지거나 결혼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좀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 사회에 이제 우리가 좀 사회의 기대에 부합하고 기여하기 위해서 이제 기여하기 위한 부분도, 결혼에 대한 의미에 대한 부분도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결혼의 본질은 뭘까요, 그럼? 결혼의 의미에 대해 살펴봤는데, 결혼의 의미는 그런 것들이 쭉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부분도 있고, 사회적인 부분들도 쭉 있었고, 결혼의 본질은 뭘까? 결혼의 본질은 동반자로서의 결혼이다. 동반자로서의 결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이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서로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는 절대로 아니죠. 그리고 동반자로서의 결혼이 인생의 항로를 함께하고 서로 같이 가는, 같이 무언가를 동반자로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동반자로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희노애락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동반자로서의 결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정말 뭐 즐거운 일만 있으라는 법이 없죠. 힘든 일도 있고 뭔가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서로의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그런 결혼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나됨의 결혼이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리고 이것은 육체적인 떠남, 한 몸을 이뤄서 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으로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부모와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떠남. 이게 딱 선을 긋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내 가족을 이뤘을 때는 이 가족과 나의 부모와 분화되고 분리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이제 부모의 그늘에서 못 태어나서 하게 되면 나중에 어때요? 갈등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고부 갈등도 생기고 요즘에 장서 갈등도 생기고 그런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떠남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됨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결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유형을 살펴보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배우자를 만나고 싶으세요? 요 세 가지 중에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중매는 뭐예요? 중매는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소개받아서 결혼을 하면서, 이것은 이제 주변에 대한 이제 좀 사람들에 대한 압력이 좀 들어가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압박적이고 좀 뭔가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그리고 자유혼은 뭐예요? 내가 직접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직접 배우자를 선택해서 배우자를 그 사람과 이제 그 배우자를 선택해서 이제 만나는 거, 데이트를 해서 배우자감을 직접 고르는 거, 이것이 이제 자유혼이죠. 이거 보통 우리는 연애 결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절충혼은 뭐예요? 절충혼은 중매혼과 자유혼을 결합한 형태의 결혼이다. 절충혼은 뭐예요?
배우자감을 소개받은 후에 내가 그 데이트를 계속 하면서 이제 그 이 사람의 그 생각이나 가치관, 비전 이런 것들을 내가 같이 보면서 서로 탐색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런 유형이 절충혼이죠. 그러니까 중매혼과 자유혼, 절충혼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그것을 선호하시는지 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대부분은 요즘에는 이제 그 연애 결혼이 많죠. 자유혼들이 많죠. 중매혼이라는 거 이제 우리 예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았고, 요즘에 결혼 연령도 굉장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조금 정립해 주 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 선택 이론, 배우자 그 선택에서 상호 보완적 욕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상호 보완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을 상대가 채워줬으면 좋겠고, 내가 좀 상대가 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서로 상호 보완적 그 욕구 이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기보다 어때요? 서로 보완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끼고 최대의 만족을 얻는다는 것이 이제 상호 보완적 욕구 이론이고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나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더 이제 만족스러워한다. 이것이 이제 그 상호 보완적 욕구 이론을 이야기하고요. 여가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가망. 6개의 여가망이 있어요. 6개. 배우자를 결정하는데 6개의 여가망이 존재해서 여가망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가능한 결혼 상대자가 여가망을 하나씩 통과되면서 내 그 결혼 상대가 돼서, 결혼 상대로 선택돼서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가 된다라는 게 여가망 이론인데, 그러면 이 6단계는 뭐냐 하면 근접성 여가망이죠. 가까이 살거나 접할 기회가 많은 남녀를 이야기하고요. 매력 여가망, 서로의 그 호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멀리 살면 연애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요즘에는 서울에서 부산도 SRT 타고 2시간 반이면 간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가까이에서 자주 봐야 정이 더 쌓이고 서로 더 사랑의 감정을 더, 친밀감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살거나 접할 기회가 많은 남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매력,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는 거, 그리고 사회적 배경에 대한 여가망. 유사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남녀가 서로 관심도도 비슷하고요. 네, 서로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상호 의견 일치, 유사한 가치관을 가져서 서로 의견이 서로 비슷해야지, 서로 상이한 태도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결혼하는 데서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상호 보완성 여가망, 상호 보완적인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요. 내가 나에게 어필되지 않는 부분을 상대가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보완성 여가망, 그리고 결혼 준비 상태 여가망. 그래서 결혼 준비된 남녀가 돼서 결혼한 부부가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교재 이제 교재 204페이지에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이거 한번 쭉 보시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여가망 이론, 우리가 상호 보완 욕구 이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그쵸? 상호 보완적인 것을 서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좋아한다. 그리고 6가지 여가망에 대해서 쭉쭉쭉쭉 통과돼서 쭉 결혼에 이르게 된다. 라는 것과, 이제 세 번째로 자극, 가치, 역할 이론 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데요. 첫 번째 자극 단계, 두 번째로 가치 비교 단계, 그리고 세 번째로 관계, 역할 적합성 단계, 그 3가지 단계로 나누는데요. 자극 단계는 처음 만남 단계, 가치 비교 단계는 인생의 목표, 결혼관, 성 역할 이런 것들을 쭉 한번 타진해보는 그런 단계고요. 두 사람이 부부로서 수행해 가야 할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상호 역할의 기대, 이런 것들이 일치하게 되면 어때요? 결혼하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서로에 대한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남자는 내가 만날 배우자는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역할 적합성 단계가 세 번째이고요.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 한번 살펴보면요. 자극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상호작용만으로 존재하는 단계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에 의해서 매력을 느끼는 것이 이제 자극 단계이고요. 가치 비교 단계는 이러한 것들, 성이나 종교, 직업, 사회 체제에 대해서 상대방의 가치관을 타진해보고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면 다음 단계로 진전된다. 그 세 번째 단계가 그래서 역할 적합성 단계다. 실제 결혼 생활에서 역할 수행 능력을 고려하는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을 이렇게 준비하거나 나중에 이제 아직은 이제 새내기들이니까 대부분 좀 젊으신 분들이 많죠. 이제 20살 이런 분들이 우리 반에 많은데, 결혼을 할 때 그냥 열정만 가지고 하면 결혼이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좀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좀 확립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형성 이론, 네 번째로 이제 자극, 가치, 역할 이론이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로 관계 형성 이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관계 형성 이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 유사성 인지 단계. 유사성이 서로 간에 이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흥미, 취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서로 공감을 하고 서로 이제 맞춰보는 단계. 친밀감 형성은 서로에 대해서 공감된 부분, 이러한 위에 가치관이나 취미, 흥미 이런 것들 서로 공감된 부분을 통해서 서로 친밀감이 생기고 서로 가까워지는 단계가 친밀감 형성 단계. 그다음 세 번째로 자기 개방. 그 다음에 자기 개방을 하는 거죠. 자기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상대에게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런 단계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 단계는 역할 취득 단계다. 역할 수행에 대해서 서로의 정확한 개념, 능력을 이제 파악하는 단계이고요. 다섯 번째 단계는 역할 적합성 단계. 여기서도 이게 나오네요. 상호에 대한 기대나 역할 수행에 대해서 적합성을 점검하는, 조금 더 세분화됐죠. 여기는 커플로서의 결정하는 단계. 이러한 단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사람들을 사귄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내부적인 측면에서 그냥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도 이런 것들을 인지하면서 사람과의 만남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죠. 관계를 형성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딱 단계별로 내가 따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우리가 커플로서의 결정을 하게 되는 단계들을 거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다섯 번째로 교환이론 이라는 게 있죠. 교환이론. 교환이론은 뭐예요, 여러분? 비용과 노력,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때요?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 이게 고전적인 경제학의 행위 원리를 배우자를 선택하는 상황에 적용시키는 거죠. 그리고 결혼할 당사자들은 모든 가능한 후보자 중에 본인에게 가장 많은 보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거. 그리고 보상에 대한 가치평가는 시대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경제적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 신체적 매력, 사랑, 성, 직업, 학벌, 가문 이런 것들이 이제 교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환이론 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공평이론. 공평이론은 뭐예요? 교환이론에 변형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평이라는 말은 공정성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공정성. 자, 그러면은 이익이 되는 교환보다는 공정한 거래에 더 매력을 느낀다는 게 특징이 있고요. 인간관계도 준 만큼 받는 것이 공평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공평 이론이죠. 너무 준 만큼 받는다.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에는 헌신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도 이렇게 봤듯이 약간 좀 너무 경제적인 교환 이론이나 우리 공평 이론은 경제적인 논리에 이제 주고받고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하지만 우리가 쭉 줄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준 만큼 또 그 받는다라는 이론이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해서 공평이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공정성의 판단에는 상대방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심리적인 요인이 이제 개입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판단 기준이 서로 유사할 때 두 사람은 서로 배우자로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된다.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배우자를 만나거나 친밀감을 갖고 이렇게 사귀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사람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7번째로 동질성 이론이라는 게 있죠. 동질성 이론. 동질성 이론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태도나 조건을 가진 사람이나 자신과 닮은 사람에게 그 매력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교재 옆에 조화가설이라는 얘기 잠깐 했었죠. 그런 것들과 좀 비슷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 이제 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만날 그 확률도 좀 높아요. 그리고 아니면 아주 다른 이런 아까 상호 보완 이론처럼 좀 그 동질성 이론에 좀 반대되는 게 상호 보완 이론인 거죠. 그리고 사람은 좀 자기의 모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와 좀 비슷한 사람을 배우자로 고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연령이나 교육 수준, 지능 등이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그 밖에도 사회적 지위나 종교, 인종, 흥미, 태도, 가치관 등이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할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라는 그런 이론이 동질성 이론이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 여러분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제일 중요시 되고 있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배우자를 고른다면, 내가 지금 결혼을 하고 있었다면, 결혼하고 있다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나는 중요시 했을까? 스티넷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배우자 선택 시 고를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먼저 잘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 어때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하지도 말아야 되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계속 숨기려고 하고 내 자신에게 깊숙이 묻어둬서 끌어내지를 못하고 계속 담아두고만 있다면 언젠가 그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로 결혼 상대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상대자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둘의 관계가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서로의 일치성을 확인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어떠한 얘기할 때 자기 상대와 나와의 가치관, 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일치를 이루는가, 이런 일치성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이 있어야겠죠. 사랑에는 어때요? 우리가 사랑에서 삼각형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다 공유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결혼의 지속성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결혼의 지속성 여부를 내가 이 결혼을 해서 얼마나 이 사람과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과 정말 결혼을 한 번 하면 평생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면서 같이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얘기죠. 결혼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우리 207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신체적 요소, 연령, 종교, 사회문화적 배경, 근접성, 성격과 건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혼에 대해 환상과 오해,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결혼을 하면 너무 행복하고 행복하죠. 행복하고 뭐 지금 뭐 막 아직 내가 결혼을 안 했지만 나는 결혼하면 한 번도 안 싸울 것 같고 서로 뭐 즐겁게만 살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결혼에 대해서. 결혼은 행복하기만 할까? 과연? 결혼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락스와 샤르트라는 사람이 샤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결혼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결혼은 다를 것이다. 우리 결혼은 정말 환상적일 거야. 우리 결혼은 판타스틱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환상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의 갈등은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작은 갈등도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결혼 생활에서 나타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거다. 이건 정말 큰 환상인 거죠. 모든 것을 충족시킬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깊을수록 갈등은 적을 것이다. 사랑이 깊을수록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실망감과 오해도 큰 거죠. 그래서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 뭐 이렇게 다 힘들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죠. 결혼 생활이 이런 환상을 갖고 결혼을 하되 이 결혼 생활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런 환상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다 갖춘 결혼 생활도 없지는 않겠죠.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좀 힘들 것이다. 이 결혼에 대한 환상이다라고 낙스라는 분과 샤우트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혼에 대한 오해, 이제 여자들이 하는 오해에 대해서 보면, 여자들은 어떤 오해를 할까? 뭐 내 남자만은 아니겠지. 결혼식과 준비가 결혼의 전부다. 남편이 다 해주겠지. 뭐 사랑이 다 해줄 거야. 결혼 생활도 연애처럼 한다. 둘만 좋으면 된다. 완전한 평등 살다가 아니면 헤어지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쉽죠. 근데 여러분, 절대 결혼은 한번 선택을 해서 내가 정말 예전에는 검은 머리 파풀이 되듯이 신중하게 선택해서 그 사람과의 뭐 갈등을 헤쳐나가고, 그 갈등을 헤쳐나감으로써 또 쾌락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결혼 생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재미있고 유쾌하니까 결혼 생활도 그럴 거야. 돈이 많으면 그래도 낫겠지. 돈이 없는 것보다는 뭐 낫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혼에 대한 오해가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고,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결혼만 하면 된다. 난 돈만 벌면 돼. 가정은 아내의 책임이야. 날 사랑하니까 내 부모님도 사랑할 거야. 그리고 밤에 부부생활만 잘하면 돼. 매일 보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결혼하면 잘 챙겨주겠지. 이런 환상과 오해들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 이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런 오해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을 내가 찾아보자라는 거죠.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준비할 때도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비 부부 교육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참석하셔서 부부란 어떤 것인가 부터, 부부 생활에는 어떠한 난관이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을 우리 부부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성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공적인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공적인 결혼은 그래요, 나 중심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중심이 돼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독신에서 부부로서의 성생활에 적응하는 거.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이제 내가 혼자 살다가 성적으로도
성적으로도 배타적인 우리의 부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한 몸을 이루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적응, 그리고 낭만적인 사랑에서 책임감 있는 삶의 태도로 이제 적응해 나갈 그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개인 중심적 소비 패턴에서 그 결혼하기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면 됐죠. 하지만 그것이 가족 중심의 소비 패턴으로 적응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거. 그 입장의 변화를 지혜롭게 적응해야 한다. 어때요, 여러분? 입장의 변화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많은 입장의 변화들을 가지고 있죠. 나는 그냥 딸로만 살다가 딸로만 살고 내 위에 언니가 있다면 동생으로, 내 밑에 동생이 있다면 언니로 뭐 이렇게 살다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며느리로서, 그쵸? 엄마로서, 아내로서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많은 나의 그 역할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잘 그 적응해내고 살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입장이 변화된 위치에서의 적응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개인 중심에서 가족 중심의 생활 습관으로 그 적응해야 한다. 예전에 나만 하면 됐는데 이제 내가 만약에 그 남편이 출근해서 총각들처럼 계속 놀던 대로 그 친구들과 만나고 술자리 계속하고 뭔가 그 집에 맨날 늦게 들어오고 자기만의 생활을 즐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집에 기다리고 있는 가족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그 뭔가 출근을 하거나 그 뭔가 일을 하면서도 이제 가족에 대한 배려, 서로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면서 그 생활을 유지해 나가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개인 중심에서 이제 가족 중심의 생활,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생활로 이제 그 탈바꿈 될 수 있어야 성공적인 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보호먼과 스페너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6가지로. 그리고 성공적인 결혼을 위한 적응에서 스티넷이 또 이제 얘기를 했네요. 그 성공적인 결혼을 위한 적응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이게 긍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긍정 심리학이 나올 정도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 생각을 하면 생각을 할수록 그거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나를 자꾸 수렁에 빠지게 하고요. 긍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를 계속 밝은 세상으로 빛을 보게 하는 것이 긍정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생활을 한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해주는 마음. 너무 사랑해서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서 그냥 편해서 대하는 것과 무시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도 존중받을 때 느낌이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 서로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그 서로 부부가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서로에 대해서 잘한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서로의 다른 중거의 틀을 이해하고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서로 같을 수는 없는 거죠. 100%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름에 대한 인정. 왜 나는 도대체 네가 이해가 안 가? 이렇게 되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우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너무나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패턴의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은 그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 다른 중거틀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 그리고 경청하고 또 경청하는 거. 여러분,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앞에서도 얘기했죠? 듣는 거죠. 내 얘기를 줄이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되면요, 그 안에서도 나는 사람들에게 또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말은 많이 하면 실수가 될 수 있고요.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렇게 돼서 사람들에게 어때요? 아, 쟤는 자기밖에 몰라. 에이, 쟤 좀 나르시즘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나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배우면서
또 그것들을 공감해 주면서 그 피드백을 같이 나눌 수 있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나눈다면 참 좋겠죠.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선순환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모호한 메시지 의미를 구체화하라. 구체적인 얘기인 거. 말 하나도 알지가 아니라 말은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대를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도 아이메시지를 사용하면 참 좋겠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잘 알고 있음을 알려라. 나는 네가 이러한 감정을 마음이 이렇다라는 게 나도 마음이 아파. 네 감정은 이런 거구나. 아, 내가 그걸 몰라줘서 참 미안하다. 아, 네가 그때 그렇게 깊었구나. 아,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좀 같이 서로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성공적인 결혼. 서로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개방을 하라는 거. 자기를 개방하지 않고 자기를 꽁꽁 숨겨두면 어때요? 서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알아갈 수 없으면 서로 친밀감이 그 문에 닫히게 되는 거죠. 자기 개방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라는 게 성공적인 결혼을 위한 영역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공적인 결혼을 위한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행복한 부부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 행복한 부부들이 어때요? 행복한 부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사랑에는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헌신에 대한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헌신에 대한 행동과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헌신적이라는 거. 행복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 헌신이라는 부분도 한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헌신적이라는 거. 내가 나의 그 중요한 부분을 이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거. 서로 그 헌신적인 부부가 이제 서로에게 헌신적인 부분, 상대에게 삶을 사는 것이 이제 행복한 부부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스트레스와 위기 대처에 대한 능력, 우리 나중에도 스트레스 대처 능력에 대해서 보겠지만, 스트레스와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떠한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능력을 가졌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얼마나 서로에게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느냐.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하루 종일 한번 감사만 하고 살아보세요. 아우, 감사하네. 아우, 감사하다. 아우, 감사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살다 보면 내가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애정이 있게 깊은 감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감정이 더욱더 그 친밀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 시간도요, 굉장히 양적으로 막 따지는 게 아니라 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얼마나 질적으로 행복하게 보내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영적으로도 어떠한 우리의 그 부부에 대한 이런 성장이 같이 동반된다면 이러한 6가지가 행복한 부부들의 그 특징이라고 스티넷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부부에 대해서 살펴봤죠. 결혼.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지 오늘 이 시간에 결혼에 대해서 결혼의 의미는 어떤가,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나는 어떠한 것들을 중점을 두고 살펴보는가, 그리고 결혼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환상, 오해, 환상과 오해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부딪히는 것과 모르고 그냥 부딪혔을 때 이 마음은 다르거든요. 알고 부딪히면 이런 것들이 환상과 오해가 있었다더라 라고 알고 부딪히면 그렇구나,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서 이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까지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유형 척도, 나의 사랑은 어떤 유형일까?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나와 있죠. 교재 21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요거 사랑의 유형 척도 한번 쭉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라고요. 11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12주차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